지금 이 순간 역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지도 모른다. 무장 해제를 외친 전쟁이 오히려 상대를 유럽 최강의 전투기계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침공 첫날 아침 푸틴은 전쟁 목표를 분명히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을 제거하겠다는 것. 논리는 단순했다.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면 먼저 방어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계산은 참담한 역풍으로 돌아왔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버터가 러시아가 돈도 병력도 아이디어도 바닥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장의 체감은 달라졌다. 푸틴이 추진한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는 실패를 넘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단단하고 위험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변했고, 러시아는 스스로의 군사 기반을 장기적으로 훼손했다.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실패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부터 봐야 한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했을 때 키이우가 보유한 즉시 전투 가능한 병력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했다. 군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렸고 장비는 낡았으며 현대전 준비는 거의 되지 않았다. 무기고의 상당수는 소련 시절 유산이었다. 탄약, 장갑차, 차량, 항공기까지 소련제 장비가 쌓여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중 일부만 유지할 수 있는 정비 공급망을 갖추었을 뿐이었다. 경제 사정도 군사력 약화를 부추겼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고, 별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도 진행하며 항공 전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거나 이전했다. 명분은 안전 보장과 부채 부담 완화였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핵을 내려놓고 항공기까지 줄이며 더 가벼운 몸으로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는 그 틈을 기다렸다. 크림은 최소한의 저항 속에 넘어갔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패, 친러와 발러 정부 사이의 급격한 교체,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러시아의 확신을 키웠다. 푸틴은 이렇게 믿게 됐다.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본격 침공을 막을 정도가 아니며 8년 뒤 대규모 침공이 오더라도 제대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크림에서의 손쉬운 성공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깨웠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협력해 병력 훈련과 교리 전환에 착수했다. 핵심은 적응형 소규모 작전이었다. 나토 교리의 뼈대를 이루는 유연한 전술, 빠른 학습, 분산된 지휘와 임무형 지시가 실제 전장에서 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2022년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년치 전투 경험을 축적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2014년의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첫 번째라면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이다. 2025년 초 시점 정규 복무 중인 남녀 장병은 약 88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장에서 단련된 예비 전투 인력도 대규모로 존재한다. 유럽 대륙에서 이 규모를 따라갈 군대는 거의 없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의 잔혹한 실험실에서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게 싸우며 경험치를 축적했다. 비교하면 러시아는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병력이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2025년 11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현역 병력 규모를 80만 명으로 상한 설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에도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방파제이자 유럽 동부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군사화된 국가로 남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변화는 병력 규모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변신은 푸틴의 목표를 가장 잔혹하게 조롱한다. 2022년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방산 생산 능력은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다. 2021년 전체 국방 예산이 약 6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 기반은 작고 취약했다. 그런데 2025년에 이 10억 달러가 350억 달러 규모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35배 성장이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성장이 국가가 폭격을 맞으며 흔들리는 한복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국군이 사용하는 무기, 탄약, 장비의 약 3분의 1을 자체 생산한다. 드론 분야는 거의 100%에 가깝다. 즉, 우크라이나는 외부 지원에만 매달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쟁 수행의 핵심 장비를 스스로 찍어내는 생산자가 되었다. 비무장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무장과 산업화가 진행된 것이다. 드론 산업은 이 반전의 중심에 있다. 2022년 2월 24일 전면전 시작 당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군사용 드론은
터키산 바이락타르 약 20대 수준이었다. 그 외에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소비자용 쿼드콥터에 수류탄을 묶어 날리는 정도였다. 결혼식 촬영용 드론에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감아 폭발물을 달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025년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만 연간 5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할 정도가 된다.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13,600대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 생산 속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포탄 물량을 드론 증가량이 압도하는 수준으로까지 비교된다. 공급망은 거대하고 촘촘하다. 500개가 넘는 공급자가 존재하며 대형 기업부터 차고 작업장까지 포함된다. 자금은 나토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정부 계약이 함께 떠받친다. 전쟁이 만든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이 드론들은 값싼 날아다니는 폭탄에 그치지 않는다. 명중과 임무 성공률은 2022년 약 30%에서 2024년에는 고품질 체계 기준 70%까지 상승했다. 우크라이나는 단거리 공격 드론뿐 아니라 1800마일이 넘는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형 드론을 개발했다. 시속 175마일 속도로 다른 드론을 추격해 요격하는 요격 드론도 등장했다. 전파 방해에 면역에 가까운 광섬유 유도 드론, 해상 전장을 바꿔놓은 해양 드론까지 전쟁의 기술 지도 자체가 바뀌었다. 이 변화는 이제 역으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배우는 단계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 군 인력은 덴마크, 폴란드, 영국 등으로 파견되어 드론 전술을 전수한다. 덴마크는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드론 활동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토를 관통한 사례 이후 우크라이나와 합동 대드론 훈련을 구축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개발된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연대의 한 지휘관은 해외 모델이 지금은 토요타라면 우크라이나 모델은 메르세데스라는 식으로 격차를 설명했다. 과장이 섞였더라도 전장에서 체감되는 기술 우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현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변신은 생산량과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작전 능력의 진화가 현대전의 상식을 바꿔놓았다. 대표 사례가 스파이더웹 작전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무려 18개월 동안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하는 계획을 준비했다. 단지 국경 인근 기지가 아니었다. 러시아 깊숙한 곳, 시베리아의 벨라야 공군 기지는 약 2,700마일 떨어져 있다. 뉴욕에서 알래스카를 치는 것에 비견될 정도의 거리다. 이 작전의 의미는 단순한 기습이 아니다. 비핵 보유국이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공격하고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는 점이다. 위성 사진은 최소 13대 항공기의 파괴를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총 41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약 3분의 1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에 유리하게 잡은 최선의 추정치로도 이는 핵 3축 중 공중 전력의 약 10%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잔혹한 반전은 비용이다. 대당 약 400달러 수준의 드론으로 대당 수억 달러에 이르는 핵 운용 가능 항공기를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전쟁 경제의 비대칭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다. 해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구라, VO와 시베이비 같은 해양 드론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전력을 체계적으로 갉아먹었다. 2025년 중반 기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약 40%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21차례 공격 중 10척의 러시아 군함이 침몰하거나 파괴되었다고 전해진다. 상징적 저점은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의 격침이었다. 그 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안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해양 드론의 효과는 군사적 승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러시아 함정을 우크라이나 해상 수출 항로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우크라이나 경제의 생존을 지켜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연간 약 11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오고 전체 농업 교역의 60%를 차지한다.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기도 하다. 즉, 드론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보험이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과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안 러시아의 군사 역량은 정반대로 무너지는 궤적을 그렸다. 시각 자료로 파괴와 손상을 추적하는 오릭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러시아는 23,300대 이상의 군사 장비를 잃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중 약 14,000대가 장갑차 손실이며 전차만 45개월 전투 동안 4,200대 이상이 파괴 또는 손상된 것으로 집계된다. 물론 이는 위성, 드론, 전장 촬영 등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례에 한정된다. 일부 분석은 시각 기록이 전체 손실의 80%에서 90%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아래는 이어지는 부분이입니다.
앞부분에서 던진 질문을 그대로 이어받아 러시아의 전차와 포병, 항공과 방공, 인력과 경제라는 전쟁 엔진이 어떻게 달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뒤집혔는지를 한 흐름으로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 대답은 전차라는 상징부터 시작된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현대화된 전차 전력을 내세웠다. 현역에 배치된 주력은 개량형 T-72, T-80, T-90 계열이었다. 대략 3,300대 안팎이 실제 운용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추정이 뒤따랐다. 러시아는 또한 창고에 막대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옛 소련 시절 전역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저장 전차가 많았고 숫자는 많게는 17,500대에 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겉으로 보면 전차는 끝없이 쏟아낼 수 있는 자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쟁은 숫자의 환상을 찢었다. 창고에 전차가 있다 해도 그것을 꺼내 수리하고 현대전에서 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2023년 무렵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T-62 이상급으로 분류되는 그나마 쓸만한 저장 전차가 약 5,000대 수준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저장고의 다수는 너무 낡거나 부품이 사라졌거나 혹은 보관 상태가 나빠 전장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이 한계를 단기간에 드러냈다. 2022년 5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러시아는 T-62를 창고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더 상징적이었다. T-54과 T-55까지 다시 불러냈다. 전차가 부족해지면 오래된 것을 꺼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맥락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 대전차 미사일, 정밀 포격, 그리고 감시가 결합된 투명한 살상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환경에서 낡은 전차는 더 약한 장갑, 더 낮은 생존성, 더 부족한 야간 전투 능력으로 인해 사실상 이동 표적이 되기 쉽다. 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격을 유발하는 신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2024년 11월 전쟁이 2년 반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러시아가 T-34 같은 제2차 세계대전급 전차까지 운용한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일부는 선전용이었을 수 있고 일부는 후방에서 의례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전차 전력의 고갈과 질적 하락을 상징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려 했던 전쟁이 오히려 러시아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전쟁으로 변한 셈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전차를 새로 만들면 되는가? 여기서 다시 전쟁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러시아는 최신형 T-90M, T-80 BVM 같은 전차를 연간 약 400대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전장 손실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생산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낳는다. 새로 찍어내는 물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꺼내 복원하는 물량이 실제 전력 유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위성 사진과 현장 분석은 러시아의 복원 역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2022년 초에는 한 달에 120대 이상을 수리해 다시 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중반에는 그 규모가 한 달 35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좋은 차체는 먼저 소진되고 남는 것은 상태가 더 나쁜 잔여물 뿐이다. 복원은 점점 느려지고 비싸진다. 이 흐름 위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러시아가 2026년에 전차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모든 전차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이라기보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처럼 대규모 기갑 돌파를 반복할 만큼의 주력 전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차가 부족하면 전술이 바뀐다. 공격은 억제되고 방어로 굳어진다.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 전차가 무너지는 동안 포병은 더 큰 굴욕을 맞는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포병에 강한 군대였다. 전쟁 초반 러시아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한 포탄 재고와 압도적인 포격량이었다. 포격으로 전장을 갈아엎고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방어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드론이 발전하더라도 고속연사 자주포는 드론 운용팀이 전선 가까이 붙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러시아 포병의 숨은 약점이 드러났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사용 탄약의 절반에서 거의 전부가 북한산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이 전쟁 기간 동안 400만에서 600만 발 규모의 탄약을 보냈다는 추정도 뒤따랐다. 러시아는 연간 약 3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러시아군이 하루 10,000발 안팎을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연간 365만 발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
여기에 2024년 생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해 실제 생산이 230만 발 수준에 그쳤다는 보고까지 겹치면 부족분은 더 커진다. 더 뼈아픈 것은 품질 문제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 탄약의 상당 부분이 작동 불량이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생산된 오래된 재고가 충분한 검사 없이 보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탄이 불발한다는 것은 단지 낭비가 아니다. 포병 교전에서 리듬이 깨지고 목표 제압 시간이 늘어나며 반격을 허용하는 공간이 생긴다. 전쟁에서 포병은 시간을 사는 무기인데 불발 포탄은 시간을 빼앗는 무기가 된다. 항공 영역은 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2024년 랜드 연구소 보고는 러시아 공군이 전쟁 전 대비 75% 이하의 가동률로 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비 부족과 과사용으로 인해 러시아가 유지 과정에서만 60대 규모의 항공기를 잃고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었다. 반면 러시아의 군수 산업이 신규로 조달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연간 26대 수준이며 그중 전투기는 14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하늘에서의 손실 속도를 땅의 생산이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항공기의 임무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공중 우세를 장악하거나 근접 항공 지원으로 지상군을 돕는 역할보다 활공폭탄을 먼 거리에서 던지는 플랫폼으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방공 위협과 조종사 손실 위험이 높아진 전장에서 러시아가 선택한 생존 방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공군이 본래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군용 항공의 위기는 민간 항공의 위기와 연결된다. 러시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 생산은 3년 동안 5대 수준에 그쳤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군과 민간은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부품, 정비 노하우, 공정기술, 인력풀을 공유한다. 서방 제재가 장기화되며 러시아는 양쪽 모두에서 부품 접근이 크게 제한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기술자와 숙련 인력이 전장에 끌려가거나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 겹치면서 항공산업은 더 깊은 공백을 맞는다. 서방 기체를 대체할 국내 생산을 서두르지만 생산 기반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방공도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의 방공 체계는 오랫동안 국가 방어의 핵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다수의 S-300, S-400 발사대와 레이더를 파괴해왔다. 오릭스는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실만 30여 개를 넘게 기록했고 지대공 미사일 체계 전체로 보면 파괴 또는 손상이 330개에 달한다는 집계도 등장했다. 더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 주변의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칼리닝그라드 같은 전략 지역에서까지 방공 체계를 끌어와야 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빈틈을 뜻한다. 한쪽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쪽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방공 체계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은 전장 밖에서도 나타났다. 러시아가 수출한 S-300 체계가 더 발전된 서방 위협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거론되며 러시아 무기의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손상된다. 전쟁은 러시아 무기의 전시장이자 시험장이었지만 결과는 광고가 아니라 역광고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장비의 문제 위에 결정타는 사람이다. 전쟁은 결국 사람이 만든 체계를 사람이 운영하는 싸움이다. 러시아는 지금 인력에서 가장 큰 균열을 맞고 있다. 독립매체와 연구가 축적한 2025년 추정치 중 하나는 2025년 8월까지 러시아 전사자가 최대 21만 9천 명 수준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방 추정치로는 2025년 중반까지 총 사상자가 110만 명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더 강한 추정은 2025년 말까지 사상자가 144만 명에 이를 수 있고 사망자가 48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숫자까지 언급한다. 숫자 하나하나의 정확성을 떠나 러시아가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큰 흐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손실은 전선의 병력 부족만 의미하지 않는다. 군수산업과 정비산업의 숙련 노동력이 함께 줄어든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방산 분야에서 16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인력 부족을 언급한 바 있고 가장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8만 명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숙련 인력이 부족하면 생산이 느려지고 품질이 떨어진다. 생산이 느려지면 전장에서 잃는 장비를 메우지 못한다. 전장에서 장비가 부족하면 병력 손실이 늘어난다. 병력 손실이 늘어나면 숙련 인력 풀은 더 줄어든다. 이 악순환이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점점 깊어지는 구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로 수렴한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가? 2025년 러시아의 국방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8%를 넘었고 연방 지출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세금 인상과 제도 개편으로 이를 버텨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 처방에 가깝다. 시간이 갈수록 균열이 보인다. 2026년 예산에서는 국방 투자 항목이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쟁 중인 국가에게 직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방향이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국방을 늘리는 것이 상식인데,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의 압박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핵심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는다. 석유와 가스, 그리고 무기 수출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인프라를 타격해왔고, 러시아는 무기 수출 물량을 국내 전장으로 돌리면서 외부 시장을 희생하는 일이 늘었다. 수치로는 2025년 6월 석유 가스 수입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무기 판매는 2021년 수준의 6%로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변화는 러시아의 장기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며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한편 러시아의 약화는 우크라이나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흔들어 깨웠다. 푸틴은 유럽이 분열할 것이라 내다봤다. 에너지 의존이 안보 우려를 눌러버리고 각국이 비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유럽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상징이 2025년 2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의지의 연합이다. 이 연합에는 34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흥미롭게도 미국은 주요 부재자로 언급된다. 미국이 2025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거리두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 책임을 더 크게 떠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지의 연합은 단지 돈을 모으는 산독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유럽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틀로 확장되었다. 2025년 7월 이 연합은 2025년에 최소 4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2024년 나토 차원에서 약속된 수준과 맞먹는 규모다. 그리고 2025년 10월 회의에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며 군사적 압력을 직접 증대하고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즉 유럽은 더 이상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 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개별 국가들도 변화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핵 억지력 확대를 논의해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독일은 국방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늘리는 구상을 언급했고, 그중 5%는 동맹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는 방향이 거론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륙 최대의 지상군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을 확대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미사일과 항공기 수출 산업에서도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푸틴이 바라던 유럽의 분열이 아니라 유럽의 재무장과 재결집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 파장은 세계 무기 시장으로 번진다. 러시아 무기는 오랫동안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매력이 있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지가 쉽고 서방처럼 정치적 조건을 덜 붙인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가 불타고 러시아 항공기가 격추되고 러시아 방공체계가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그 이미지는 급격히 무너졌다.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성능과 공급, 안정성, 그리고 전장 성과로 평가된다. 전쟁은 러시아의 제품을 증명하는 무대였지만 오히려 결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든다.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고객층을 놓고 경쟁하며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 동시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사실상 자원 공급원과 지정학적 부속물처럼 다루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으로 축소되고 중국에 종속된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기서 나온다. 기존 러시아 무기 고객들도 움직인다. 인도처럼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왔던 국가가 점차 서방 무기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거론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조달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무기 산업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물량을 자국 전장에 흡수해야 하고, 그럴수록 해외 계약을 지키기 어렵다. 공급을 못 지키면 신뢰가 깨진다. 신뢰가 깨지면 시장이 사라진다. 시장이 사라지면 산업 기반이 축소된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악순환이다. 결국 러시아의 실패는 단지 장비 손실이나 예산 압박만이 아니다. 더 근본에는 현대전에 맞지 않는 군사 교리, 그리고 현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치 체제가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장은 학습하는 쪽이 살아남는다. 우크라이나는 학습했고 러시아는 관성에 갇혔다. 그리고 관성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비싸진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공통된 흐름은 하나다.
현재의 궤적은 러시아가 더 이상 세계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모전의 완만한 고갈이다. 2022년 말 지도와 2025년 말 지도를 겹쳐보면 러시아 점령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만 손바뀜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속도로라면 전쟁이 수백 년 갈 것이라는 농담 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점령지를 굳히고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6년쯤 전차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관측은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대규모 기계화 공세를 줄이고 점령지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러시아에게도 고통을 준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전쟁형 구조로 재편되었고 국방이 연방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면 산업과 재정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군수 산업이 전쟁 특수에 의존해 어떤 수익이 줄어들면 내부의 이해 관계자들도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전쟁의 필요가 아니라 전쟁 경제에 중독이 되는 순간이 온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권 불안과 내부 붕괴다. 푸틴 체제는 보안기관, 군 지휘부, 올리가르이 같은 소수 핵심 집단의 충성 위에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푸틴 체제에서 얻는 것이 있고 배신하면 잃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틴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가 흔들리며 그들이 개인적 안전과 장기적 전망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순간 푸틴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일부가 다른 얼굴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결과는 권력 교체일 수도 있고 체제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급격한 재편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설령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패배와 다르지 않은 피로스 승리가 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형태로 끝난다 해도 러시아는 이미 수십만의 전사자와 수백만에 가까운 사상자, 전쟁을 위해 뒤집힌 경제구조, 사회복지 부담 증가, 산업 기반 훼손을 떠안는다. 더구나 서방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지속적인 억지와 제재 속에서 승리의 과실을 누리기 어렵다. 점령한 20%의 영토가 설령 남는다 해도 그 안에는 러시아 통치를 거부하는 인구가 다수일 수 있고 치안과 행정 유지 비용은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자원이 된다. 승리가 자원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역설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의 성장이 협상을 강제하는 경우다. 현재 추세만 보면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능력이 계속 확장될수록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2025년 내내 미국 정치 환경이 변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과 피로가 커졌다는 해석도 함께 언급된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러시아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들고 나오는 카드는 이전과 다르다. 전장에서 단련된 대규모 병력, 많은 나토 회원국을 능가할 수 있는 현대전 경험, 자국 방산이 생산하는 막대한 드론과 무기, 그리고 유럽의 결집된 지원이 결합된다. 전쟁 초반 푸틴이 꿈꾸던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전쟁의 목적이 뒤집히는 가장 극적인 결말이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하나의 그림은 또렷해진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 세계 강대국의 야심을 스스로 훼손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원 요구와 지정학적 계산에 더 쉽게 휘둘리는 지역 강국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던 전쟁이 러시아를 더 좁은 틀 안에 가두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단단한 군사 국가로 단련시켰고 러시아 자신에게는 전차와 포탄, 항공과 방공, 사람과 돈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긴 상처를 남겼다. 전쟁은 상대의 힘을 빼앗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전쟁은 자신의 힘부터 태워버리는 화염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다.